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맛수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민주당의 공천원금 의혹 사태에 김현지 실장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돈을 줬다. 미리 해주길 바래서 저는 당대표실로 넘겼죠. 진술서를 우리 보좌관도 받고 당대표실 보좌관도 봤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탄원서를 보고받고도 왜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넘겼는지 즉각 특검을 수용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길 촉구합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수진 전 의원이 당대표실에 전달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유야무야되는 과정에서 당시 당대표 보좌관이었던 이 김현지 실장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소재로 지금 삼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당시 당 대표실이 아니라 의원회관에 있는 의원실로 전달했다는 거고요.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관련된 내용을 윤리감찰단에 넘겼고 네. 그 이후 처리 과정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 윤리감찰단이 이번 사안까지 확인하고 조사하면서 들여다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당시 처리에 있어서는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투서라든가 진정서들이 당 의원실이든 대표실이든 상당히 접수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경우에 당연히 윤리감찰단에 넘겨서 진위 확인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의원실에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당시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보좌관이 김현지 보좌관이 아니었도 어떤 사람이었더라도 똑같은 절차로 갔을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이 왜곡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 전 의원은 당시 보좌진과 김현지 실장 간의 통화 녹음 파일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녹취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호 대변인이 이렇게 왜곡이라고 말하게 되면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공개될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김현지 비서가 보좌관이 근무했던 곳이 당 대표실인지 아니면 이재명 당시 대표의 그 국회의원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당 대표 업무와 국회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기관들이 업무를 별도 나눠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김현지 보좌관이 만약에 총괄했다 그러면 그걸 어디다 전달했는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뒤에 만약에 대표실로 전달됐다가 그다음에 윤리감찰단으로 내려갔다가 검증위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해당 대상자인 김병기 의원을 에게 물어볼 수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확인 절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확인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만약에 입증하게 되면 그 판단은 재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해당 그 구의원이었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죠. 네. 한 이후에 이게 신빙성이 없다라고 그 뒤에 판단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사실 확인 절차가 없었다면 그럼 이거는 사실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당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개별 인사들의 일탈, 그로 인한 문제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특검 공세에도 선을 그으면서 당 차원의 전체 조사도 할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요. 성 대변인님,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사안을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강선 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인 제명 조치를 했고요.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라는 방패를 저희가 활용해주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안이 터졌을 때 당내 많은 의원분들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측근이나 이런 사람들 지방의원 공천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정말 네. 공정하게 경선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헌금 문제가 터진 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민주당 전반적인 문화라기 아니면 악습이라기보다는 정말 개인의 일탈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수조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당 차원에서는 이제 또 지방선거가 곧 오잖아요. 네. 이때 국민들께 어떻게 공정 명단
대한 뭔가 이 공천 절차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과 사전 예방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혁신당에서도 털고 가지 않으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입장냈는데 이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 시스템과 관련된 민주당의 신뢰가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혁신당이 할 소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여당에 대해서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공천 시스템을 조만간 또 이 당 차원에서 발표할 거라고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그러면 이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2024년 총선은 이 이른바 비명 행사, 즉 친명이 아니면 공천을 못 받는다는 논란이 일었던 때잖아요. 이 국민의힘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덮어준 대가로 이 비명 행사 공천에 앞장섰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재작년 민주당 2024년 공천은 누가 뭐라고 해도 비명 행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실무 총책을 누가 맡았는가? 김병기 의원이 맡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병기 의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 내용의 탄원서가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동작구의 이수진 의원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내용 저희도 다 봤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탄원서가 지금 와서 보니까 흐지부지 묻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서 봤더니 탄원서가 다름 아닌 김병기 의원 본인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흐지부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이와 같은 비명 행사 공천과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의 혐의가 덮어진 것과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을 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의혹이 해석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가 지난 정부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에게 부인의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인 건데요. 이 정권 실세에게 부탁하면은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긴 한 겁니까? 근데 저 시점이 좀 그 보좌관 등의 그 주장에 따르면 시점이 이제 2024년도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면 만약에 총선 전이라 그러면 상대당 의원에게 총선에서 그 뭐 네거티브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안을 저렇게 알려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총선 이후라 그러면 그것도 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동작 갑의 또 그 당시의 지역위원장이 유사명 씨예요. 네. 경찰 총경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하필 왜 상대당에게 그렇게 관계도 정치적으로 좋지 않는 상대당에게 저걸 부탁했을까라는 의구심은 듭니다만은 네. 어쨌든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이 김병기 의원의 전원이잖아요. 따라서 김병기 의원에게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대상 총경, 그다음에 대상 의원 두 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신빙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가 뒷받침되면 저는 수사기관이 확인할 필요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던진 후에도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민주당의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어느 정도 수위로 좀 예상을 하실까요? 일단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의 윤리감찰단에서 그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보좌진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다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수사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 한다면은 거기에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관련된 이 의혹들은 공천 관련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강선호 의원과 비슷한 거의 최고 수위의 징계까지도 다 열어놓고 지금 검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당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아마 최고 수위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안다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에 대해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인데 양측 입장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에서 5차례 공천받으신 분이거든요. 국민의힘 검증 시스템부터 좀 손봐야 되지 않나 반문을 하고 싶고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것은 이 대통령의 인사 검증을 통해서 지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위원장님, 일종의 이 전향 인사인 이해운 지명자의 검증 책임을 두고 여야가 지금 서로의 탓을 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 지명자가 친정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로 구명 요청을 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지명자 측은 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서 신고도 드릴 겸 인사 전화 드렸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공개를 했는데 이런 시점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뭐 구명 메시지라고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장관 후보자는 해당 그 인사청문회 상임위가 보통 하고 있으니까 그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인사드리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은 이해운 후보자가 사실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향이잖아요. 뭐 전향 사실은 이제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통합 인사라고 저희가 보지 않는 이유가 색깔을 유지한 채 가는 것이 아니죠. 이 색깔이라는 것이 당적이나 어떤 뭐 진영, 이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어떤 정책 기조 내지 본인이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전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향한 분에 대한 평가는 사실 전향 전 진영에서 더 가혹하게 할 것이다라는 어떤 청문회 작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진영에 따라서 청문회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보진 않아요. 이미 진영에 따른 것은 각기 그 장단점이 있어요. 뭐 재정 확정 기조를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국민 상식에 기반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뭐 갑질, 그다음에 투기 이런 문제들은 이미 진영에 따른 통합 인사의 장점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적 상식적 기준에서 볼 때 이것이 맞느냐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에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다 전화하시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뭔가 조치를 나가셔야 되는 것이지 청문위원들에게 전화해서 될 일은 이미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검증 관련돼서 책임론이 일고 있는데 아니 그럼 국민의힘이 5번 공천 줬기 때문에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증은 별도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 국민의힘에서 그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런 분인 줄 알았으면 공천 통과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거였죠. 저희가 검증 부실 인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명치를 하실 건가요? 저희가 책임 인정할 테니까 그다음에 저 인사에 대한 검증 책임을 누가 질 거죠? 저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저런 행태는 정말 부적절한 것이라고 봐요. 자, 그때는 잘못됐고 그럼 지금은 그때 잘못됐으니까 당신들이 잘못된 거에 왜 침뱉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국민을 우롱하는 듯한 이런 바로 박 전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던데 그런 식으로 인사검증 절차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성 대변인님 방금 이제 들으신 게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금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여당 지도부는 이지명자에 대해서 당내 비판을 자제하라고 했던데 이지명자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보호한다는 차원보다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래도 정책 검증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좀 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너무 도덕성 검증 위주로 들리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이유는 사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레드팀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당내 지지자들도 왜 보수 인사를 지명했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충분히 설득할 만한 요지가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인사청문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증은 사실상 도덕성 검증이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대통령이 왜 임명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통해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도덕성 검증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우리 당 차원에서도 부적격 보고서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이 임명한 취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청문회 차원에서 들어봐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국민의힘에 막 책임을 떠넘긴다거나 너네가 그렇게 검증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공천하면서 걸러내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해운 지명자의 인턴 갑질 논란을 넘어서 부동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지명자의 배우자가 인천공항 개항을 1년여 앞두고 인천 영종도 땅을 매입해서 이 6년 만에 3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야당에선 당시에 이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던 이해운 지명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2000년 1월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해운 지명자가 1996년부터 KDI 연구위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총괄을 맡고 있었대요. 그러면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책 사업들 쭉 다 본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땅을 샀는데 어디에 땅을 샀느냐? 영종도에 땅을 샀어요. 2,000평 샀어요. 그런데 이해운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영종도하고 무슨 그 연고가 있습니까? 이해운 후보자 배우자는 아버지가 그 돌아가신 김태우 의원이 울산 지역구 의원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해운 그 후보자는 마산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그랬으니까 영종도하고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그 금액이 얼마에 주고 샀냐면 2,000평 그 땅을 13억 8천만 원에 샀다고 그랬거든요. 2000년이면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야, 집 어떻게 사야 되지 해가지고 제가 알아보는 때였거든요. 네네. 2000년에요.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가 3억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때 13억 8천이면요. 강남 30평짜리 아파트 4채 이상을 살 수 있는 그 금액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6년 만에 6년이면 2006년도면은 이해운 후보자 국회의원 때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땅이 수용됐어요. 수용돼 가지고 얼마에 그 팔렸냐면 수용됐냐면 39억 2천만 원에 팔렸어요. 13억에 산 게 39억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용이 됐길래 39억밖에 못 받았지 만약에 거기서 수용된 것에서 조금만 그 벗어나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으면 39억이 아니라 40억 50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를 하신 분이 우리나라 그 예산을 총 그 관리하는 국민 세금의 곳간을 맡아서야 되겠는가 이런 비판이 사람들한테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됩니다. 네, 여기에 이 후보자가 20대 미국 유학 시절에 본인과 남편 명의로 서울에 상가 5채를 사들였는데 여기에서도 10억 정도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뭐 공직 입문도 전에 이야기지만 사실은 뭐 부동산 문제가 워낙 또 국민 여론에 민감하니까요. 이 이지명자에 대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대 다수의 상가를 매입해서 이후에 시세 차익을 거둔다거나 또 2000년에 개발 예정지의 땅을 매입해서 3배가량의 차익을 얻었다고 하면 일반적인 국민들로서는 이게 정상적인 투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영종도 땅 같은 경우에도 2000년 매입 시점을 고려하면 영종도 공항은 1992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는 사실 상당히 공개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투기로 단정하기는 이르고 청문회 통해서 검증되어야 될 문제이고 20대 상가 역시 그 부분도 이걸 투기로 볼지 여부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좀 해명을 들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까도 언급했지만 왜 국민의힘의 이 검증 과정을 문제 삼냐면 그때 이 부분은 왜 문제가 안 됐느냐는 겁니다. 틀림없이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고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확인이 됐었을 문제인데 만약 그때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도 역시 투기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의혹을 확대할 문제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1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강역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어제 운전자 70대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70대 택시기사의 몸에선 약물 성분이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 사고의 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운전자 본인이 급발진이었다 이런 주장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마 70대 고령이라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네. 그다음에 또 주장한 게 뭐냐면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45조를 보면 음주운전 당연히 안 되지만 음주 외에도 과로나 질병이나 아니면 약물 그밖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루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감기약에 의한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최근 5년 사이에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조 변호사님, 사실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워낙 흔한 약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면 안 되는지, 또 얼마나 운전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처방받을 때 약사가 이제 이건 졸음이 오는 약입니다. 운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게 실제 금지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약물에 대해서는 몇 시간 동안 운전 금지라고 일률적으로 규제하거나 약품 자체에 그런 내용을
뭐 색깔로 기재하는 프랑스의 사례도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매번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게 바로 고령 운전자의 이제 나이 이슈인데요. 그분들의 어쨌든 이동권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고 방지라는 이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동권 보장 측면도 있지만 저렇게 통계를 갖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령 운전자가 한 15% 된다는 것인데 뭐 사고가 한 21%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갭 때문에 아마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운전면허 자동 반납제도 이 부분도 자진 반납제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여기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겠죠. 또 하나는 사실 그 보조기구 등을 하는 경우에 뭐 한정 면허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뭐 어떤 기술 발전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적성 검사를 조금 더 실질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적성 검사가 굉장히 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좀 나이에 따라서는 조금 더 인지 기능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비교적 좀 줄어들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영업용 차량도 고령 운전자가 많아져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성 대변인 혹시 뭐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영업용 운전자분들에 대한 이 정기적인 검사가 유일한 해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그 영업용 운전하는 분들이 2030 세대는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1%도 안 되고요. 60세 이상이 76%나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그 연령에 따라 갈라지는 이유가 결국 높은 강도의 업무 강도에 비해서 낮은 임금 때문이거든요. 임금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주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유일한 해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